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허명회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줌으로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효과 크기와 검정력 분석입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할 텐데요. 첫 파트가 효과 크기이고 두 번째 파트가 검정력 분석입니다. 두 주제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이 유의성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는 유의성인데 사실은 두 개의 구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실은 독립적인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통계적 유의성,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statistical significanc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듣는 말은 아닐 텐데 P값, P-value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기 위한 확률적 특도입니다. 그래서 P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가설하에서 즉 규모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 관측된 값보다 그 이상일 확률을 P값이라고 하고 이 P값이라는 것이 작을수록 우리가 유의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규범치로 보통 알파를 쓰고 알파는 흔히 5%나 1%와 같은 값을 말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은 확률 개념입니다. 확률. 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의성이 요 파트의 강의랑 딱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바로 실제적 유의성입니다. practical significanc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확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전혀 모르시는 일반인에게도 실제적 유의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는 값이 효과 크기입니다. effect size라고 이야기를 하고 흔히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 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두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D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substantive significance, 즉 실질적인 유의성, 실질적인 차이 또는 의학학 분야에서는 clinical significance, 임상적 중요도, 임상적 유의성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재느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파트에서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저널 논문 심사, 그러니까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는 에디터들이, 편집자들이 혹은 리뷰어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실질적인 유의성, 실제 유의성이 의미를 갖습니다. 두 차이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이 practical significance, 실제적 유의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파트의 강의에서는 표본 크기와 검정력의 관계를 보는데요. 표본 크기와 검정력은 이 효과 크기의 어떠한 값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보고 또 연구 설계 시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상이 개론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effect size에 대한 것인데요. 이 SPSS에서 effect size라고 하는 분석 메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석 모듈에서 출력을 살펴보면 이펙트 사이즈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석 절차별로 나오는 이런 이펙트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느냐 이런 것이죠. 제일 간단한 경우가 제일 또 기본적인 경우가 comparing two means, 즉 두 표본의 비교에서 나오는 효과 크기입니다. 지금 두 개의 표본이 있습니다. 일단 두 표본이 일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이 x2 바이고요. 예컨대 이것은 처리 평균. 그리고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을 x1 바라고 합시다. 예컨대 이것은 대조의 평균. 그러니까 처리 평균과 대조의 평균의 차이를 통합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 가장 유명한 효과 크기인 코헨의 D라고 하는 통계량입니다. 그러니까 코헨의 D는 평균의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단위에서 두 평균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두 표본이 페어가 된 경우에는 이 분자는 같고요. 분자는 여기 표기된 대로 같고 분모는 차이들에 대한 차이로부터 나오는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효과 크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그 기준이 잘 나와 있는데요. D가 그러니까 이 코헨의 D죠. D가 0.5 정도 되어 있을 때 효과 크기가 미디엄 수준에 있다.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가 1.2보다 크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이 관례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사회과학 및 의학학 분야에서 쓰는 관례적인 값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효과 크기 코헨의 D를 방금 설명했었죠. 그것을 약간 수정한 해주의 수정 통계량이 있는데요. 그 수정하는 그 인수는 correction factor F가 있고요. 이것은 1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됩니다. 이 F라고 하는 1보다 약간 작은 수정치를 앞에 코헨의 D에 곱한 것이 바로 해주의 통계량입니다. 우리가 G라고 하는 그런 해주의 correction, 그 해주의 수정된 통계량이 이제 이따 SPS 출력에서 보실 텐데 이 G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표본의 경우 작은 표본은 대문자 n이 50 이하인 것을 통상 말하는데 대문자 n은 여기에 있는 n1 플러스 n2를 말합니다. 이 작은 표본에서는 코헨의 D와 해주 코렉션 사이에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지만 큰 표본에서는 두 통계량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량의 또 하나의 변형으로 글래스의 델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글래스도 사람 이름입니다. 예, 이것은 코헨의 D와 유사한데 같은데 분자는 같고요. 분모에서 통합 표준 편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 그룹의 표준 편차를 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의 표준 편차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컨트롤 그룹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SPS의 출력 예를 보겠습니다. 이 출력에서 제가 적용한 데이터는 breaks.sav라는 단어 데이터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려면 이것은 SPS 샘플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아서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t-테스트를 적용을 해보면 그 출력에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뭐 당연하게 각 표본의 평균이 얼마다 321.99, 322.0, 뭐 불과 한 0, 아주 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요. 이 표준 편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의 차이가 뭐 작은 차이인지 안 작은 차이인지는 우리가 이펙트 사이즈로 보게 됩니다. 이펙트 사이즈에서 가장 기본인 것이 코엔의 D라고 했죠. 즉 코엔의 D는 요약하자면 표준 편차 단위에서 두 평균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표본은 두 번째 표본에 비해서 마이너스 1.44의 차이가 난다. 코엔의 D 척도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이 1.44라는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아주 큰 차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소개된 그 기준을 봤는데요. very large가 1.2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어느 것을 앞에 두고 뒤에 두느냐에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이 정도 이상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표본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 코엔의 D가 1.0인 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다 각각이 정규분포임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컨트롤 그룹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트리트먼트 그룹입니다. 처리, 대조와 처리인데 이것이 표준 편차 단위에서 1만큼 차이 난다는 이야기는 기준 그룹, 즉 컨트롤 그룹에서의 0이 중심점이 빨간 그룹, 즉 처리 그룹에서는 상위 16%에 해당하는 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리 그룹의 크기, 평균적인 크기는 1은 이 통제 그룹, 제어 그룹에서는 상위 16% 정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규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딱 중간 수준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떤 그 학습 방법을 바꿔요. 네, 그 바꿨을 때 그러면 몇 퍼센트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상위 16%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상당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에서 즉 코엔의 D 통계량이 1.0이 되면 꽤 큰 차이, 상당한 차이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위키피디아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아주 큰 차이가 1.2고요. 큰 차이를 0.8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우리가 유의에 주목해서 볼 만한 차이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p-value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p-value는 또 새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그거에 대한 출력도 SPSS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 평균의 비교에 대해서 했는데요. 네, 다른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이펙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통계 분석에서는
effect size,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어떠한 통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effect size라고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원 웨이 아노바 이론 분산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 에타 스퀘어, 에타의 제곱, 이걸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에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타 스퀘어라고 하는 것을 효과 크기로 잡는데요. 그것의 정의는 이 SS 토탈분의, 즉 전체 제곱합분의 SS between, 즉 그룹 간 제곱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라는 거 아시죠? 그 결정계수와 사실은 같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변동 중에 설명된 변동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타 제곱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혹은 뭐 0%에서 100%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에타 스퀘어드에 대한, 에타 스퀘어드라는 효과 크기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은 중간 수준, 미디엄 수준을 보통 0.06, 그러니까 설명된 변동이 한 6% 정도가 되어도 우리가 이것을 보통 크기로 해석을 합니다. 0.14보다 크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약간씩 수정한 통계량이 엡실론 스퀘어드라고 하는, 이게 엡실론이죠. 그리스 문자로 읽으면 엡실론 스퀘어드가 있고요. 이것은 에타 스퀘어드를 약간 보정한 것입니다. 분산비가 1이 될 때 이러한 효과 크기가 0이 되도록 보정을 한 겁니다. 분산비가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분산비라는 게 뭐예요? 분자는 평균 오차, 평균 제곱 오차, 처리의 평균 제곱 오차고요. 그리고 분모는 오차의 평균 제곱이죠. 네, 그래서 이 분산비가 1이라는 것은 시그널과 노이즈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가 F, 분산비 F는 시그널의 크기 나누기 노이즈의 크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에타 제곱과 입실론 스퀘어는 같은 개념입니다. 또 약간 조정한 것이 오메가 스퀘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쓴 이유는 SPS 출력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에타 스퀘어,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도 SPS의 그 예제 데이터에 있는 아프라톡신이라고 하는 자료셋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자료셋에는 8개의 처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처리 그룹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펙트 사이즈에 대한 출력에서 에타 스퀘어드만 보죠. 여기에 보면 0.673이라는 게 나옵니다. 0.673. 전체 변동 중에 67.3%가 처리 간, 그룹 간에서 발생한다, 그룹 간 차이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뚜렷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practical significance, 실질적인 차이,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효과 크기들도 이렇게 숨은 이름으로 있습니다. effect size라고는 우리가 부르지 않지만
요런 예컨대 우리가 odds ratio라든지 상대 위험, relative risk 이런 거 쓰면서 효과 크기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 크기의 개념입니다. 두 그룹의 비율의 차이, 두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특도로서 우리가 OSB 또는 상대 위험을 쓰죠. 이런 것들이 다 효과 크기들이고 이것에 대한 계략적인 판정 기준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위험이 보통 최소한 2배 이상 될 때 우리가 유의하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보게 되지. 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렐러티브 리스크가 2 이하가 되면 2보다 작으면 이거는 좀 미세한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또 회귀 분석에서의 결정계수 이런 것도 다 효과 크기의 개념인데요. 근데 여기에 계략적인 판정 기준이 R 스퀘어하고 사실 에타 스퀘어는 같은 건데도 판정 기준에 보면 앞에서 제시됐던 거랑은 약간은 다르죠. 네. 그 이유는 보통 회귀 분석에서의 결정 계수는 관측 데이터에 쓰고 원웨이 아노바에서의 그런 에타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한 원웨이 아노바는 보통 실험 데이터에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냐 관측 데이터냐에 의한 그런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더 깊은 참고 문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 요새는 뭐 그 챗 GPT라는 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위키피디아가 제일 권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이펙트 사이즈라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이 권위 있는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정리해서 보자면 이것이 두 변수 사이에 혹은 두 그룹의 실질적인 차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 값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왜 이펙트 사이즈를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이 결과 보고서 할 때 포함시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메타 분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개별적인 연구를 종합하는 연구 종합 기법이죠. 그때 무엇을 종합하느냐? 바로 효과 크기들을 종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묶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효과 크기를 보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개별 연구에서 효과 크기가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